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세금 얘기 이렇게 계속 하면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어? 그렇죠? 물론 이제 여러분 재산하고 관련이 되니까 신경은 바짝 쓰겠죠? 좋은 사람 없겠죠? 근데 스트레스 쌓일 거예요. 맨날 그 세금 얘기에.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좀 풀고 그러면 강의를 합시다. 뭘로 스트레스를 푸느냐 하면 요즘에 우리 사회에 크게 문제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하나는 정치인들, 뭐 대통령 누구누구 이 사람들이 자꾸 세상을 시끄럽게 해서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뭐 미투인가 투민가 해가지고 이게 또 세상 시끄럽게 자꾸 하고, 두 가지. 그렇지 않아도 살기 복잡한데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인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자꾸 스트레스에서 더 쌓이게 하죠. 어제 그 언론에 보니까 그 삶의 질, 어떻게 국민들이 행복하게 사느냐, 그걸 매년 한 번씩 그 평가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몇 등입니까? 67등. 56위든가요. 하여튼 그렇게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제 수준은 10등권 간다고 그러는데 이 행복 지수는 그렇게 낮아요. 뭔가 잘못된 거죠. 그 왜 그러냐면 예전 보시다시피 우리 사회적으로 문제 일으키는 거, 개인적으로 있는 거, 신문에서 보면 맨날 살인, 그죠? 사기 이런 거.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한술 더 뜬 게 또 요새 세금 얘기. 그래서 여러분들 세금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데 앞 시간에도 또 세금 얘기예요. 2시간에 또 세금 얘기예요.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조금만 하고, 저는 여기 와서 얘기를 많이 한 사람이니까. 요새 그래서 그 미투 때문에 자꾸 시끄러워서 전화름으로 생각을 해본 거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느냐. 그것은 근본적으로 여성하고 남성하고 그 성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처음에 창조신, 인간을 만든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창조주가 그렇게 만들었는데, 다만 인간에게 뭘 줬느냐 하면 이성이라고 하는 걸 주었거든요. 지성 또는 이성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는 그렇게 타고났지만은 또 창조주가 우리에게는 이성도 주었으니까 그 이성으로 그 본능을 좀 절제하는 게, 그러니까 죄가 있다면 본능은 다 똑같아요. 요새 일 저지른 사람이나 우리나 본능은 다 똑같아요. 근데 그 본능대로 살면 사람의 가치가 없는 거거든요. 그 본능을 절제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절제를 못한 것이 이제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생각해낸 게, 제가 오래전인데 보니까 50년도 넘었어요. 50년도 넘었는데 그때 내가 어느 신문에서 글을 읽었는데요. 그 신문에 글을 쓴 사람이 물리학 박사예요. 아마 한국의 최초 아니면 두 번째쯤 물리학 박사일 거예요. 권영대 박사라고. 권씨들이 편한 영자 쓰죠, 항열자. 그 권영대 박사입니다. 권영대 박사가 글을 썼는데 그 글 제목이 뭐냐면 추파트론 그랬어요. 추파트론. 그 추파트론이 무슨 말인지 지금도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2주일 전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왜 여성과 남성 사이 이런 문제가 막 이렇게 파장을 일으키느냐. 그래서 그 사람 글을 쓴 게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면서 지금 그분 이력을 빼보니까 올해 117세예요. 살아계시면 110살이에요. 우리나라 물리학계 아마 태두일 거예요, 태두. 그분이 쓴 글이 내가 50년 전에 읽었는데, 50년도 더 됐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떠올라요.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시간 아깝지만은. 그분이 무슨 얘기를 썼느냐 하면, 추파트론이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글 제목에다가. 지금까지도 추파트론이 무슨 말인지를 제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글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무슨 파장 이런 뜻인 것 같단 말이죠. 파장.
물결이 이렇게 치듯이 파장. 그 파장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도 파장을 일으키면서 내려오죠. 태양에서부터 파장을 일으키면서 우리한테 오죠. 소리 어떻습니까? 음파. 그러니까 빛에서 나오는 파장은 우리가 광파라고 그러고 소리에서 나온 파장은 음파라고 그러죠. 또 하나 파장이 있다고요.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난 뇌파. 근데 우리가 다른 파장은 우리가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그걸 다 잡았다고요. 이쪽에서 파장을 보내면 저쪽에서 안테나를 세워서 딱 받아들여요. 근데 저쪽에서 온 것이 이쪽에까지 오는 길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 여기로 온단 말이죠. 그게 이제 파장이죠. 그런데 인간이 생각하는 이 뇌 속에서 생각하는 이것도 그러면 무슨 파장이 있을 거 아니냐. 이 권 박사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인간이 그걸 개발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남성, 여성을 비교하면은 누가 더 예민합니까, 신경이? 예? 여성이 더 예민하죠. 여성이 훨씬 예민하죠.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남자가 술 먹고 어디 재밌는 데 갔다 와서 문을 열고 딱 들어서면 여자가 안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 갔다 왔는지. 그게 훨씬 우리보다 예민해요. 예, 그래서 이제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로마 시대에 여러분 잘 아세요. 유명한 분. 시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저 영화도 있었죠? 시저. 그 시저 얘기예요. 시저가 이제 내일 어떤 원수하고 서로 이제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저놈 죽여야지 하고. 또 상대방도 내일이면 저놈 죽여야지 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 안토니우스하고 그랬다고 하는데 오늘 여기서 사무실에서 제가 막 출발하기 전에 마침 인터넷을 내보니까 안토니우스가 아니고 브루투스라는 사람하고 그렇게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이제 전쟁을 하러 갈 날이어서 오늘 이제 칼을 막 갑니다. 칼을 갈아요. 이제 자고 이튿날 전쟁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한사코 말립니다. 너 가면 안 된다고. 왜 안 됩니까? 어쩐 적에 꿈자리가 나쁘다. 가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오늘 인터넷을 빼보니까 마누라가 말렸다는 거예요. 하여튼 어머니든지 마누라든지 다 여성이니까 말렸어요. 극구 말렸어요. 근데 시저는 기억이 갔어요. 어머니가 말려도. 그 전쟁에. 어떻게 됐어요? 가서 전쟁에서 져서 죽었어요. 그 전쟁에 나가서. 이제 그건 뭘 얘기했냐면 아까 내가 파장 얘기했죠. 어머니는 그 파장을 알아차린 거예요. 어떻게 알아차렸냐? 그래서 이 권 박사는 그 인간이 그걸 알아차리는 안테나가 뭐냐? 머리카락이라는 거예요. 머리카락에도 그런 안테나가 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머리를 이렇게 여자들은 길게 늘리잖아요. 그게 안테나가 좋아서 상대방 내일 전쟁할 놈이 죽일란다고 칼을 갈고 있으니까 그게 이게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파장을 이렇게 와가지고 어머니 머리에 잡혔어요. 꿈자리가 나빴어요. 그 가지 마라 했는데 아들은 그러면 왜 그걸 못 했느냐? 아까 이게 누구라고 시저라고 했죠? 시저가 대머리예요. 여러분 시저 영화 안 봤어요? 봤죠? 시저 그때 역을 누가 맡았어요? 시저 역을 맡은 사람입니다. 율브린너입니다. 율브린너. 율브린너 어떻게 생겼어요? 머리가 하나도 없죠. 대머리예요. 그러니까 아들은 그걸 못 잡았다고요. 어머니는 잡았는데. 물론 얘기입니다. 실제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머리카락이 이제 그런 안테나 기능을 한다. 그래서 바로 그 대머리 얘기입니다. 재미있는. 근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한때 학생들이 맨날 데모했죠. 80년대 유신하고 올 때 날마다 데모했잖아요. 그 데모할 때 학생들이 대머리란 이름 대신에 더 멋진 이름을 하나 만들었어요. 대머리란 이름 대신 뭔지 아세요? 소갈머리 없는 머리. 소갈머리가 하나 없어 대머리. 주변머리 없는 머리. 이게 대머리라고 해요. 근데 소갈머리도 없고 주변머리도 없는 사람이 권력을 잡았다고 하죠. 학생들 재밌는 얘기예요. 하여튼 이 머리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는 꿈을 잡았는데 그 아들은 그걸 몰라서 그 안테나가 시원찮아서 그걸 못 잡아가지고 가서 죽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교수가. 그래서 이제 여기 오면서 그 제목을 이 사람이 뭐라고 붙였냐면 추파트론 이렇게 붙였더라고요. 그 글을 쓰신 분이 추파트론. 그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국어사전에 없고 콘사에서도 없어요. 그래서 50여 년을 제가 그걸 숙제로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여기 와서 얘기를 하려는데 그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도무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짐작으로만 그랬죠. 짐작으로. 추파는 아마 우리말이고 트론은 영어일 거다. 그걸 합성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혼자서. 그래가지고 저도 이 인터넷 같은 걸 잘 못하니까 우리 직원을 시켜서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마침 나와요. 조금 전에 여기 출발하기 전에 이걸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제 말이 맞아요. 추파라는 것은 우리말이고 트론은 영어로 파장 이런 뜻이에요. 이 양반이 이제 재미있게 쓰느라고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파라는 말을 국어사전에 찾았더니 추파. 우리가 흔히 추파를 던진다 그러죠.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가을 호수의 잔잔한 물결, 이걸 추파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더 많이 쓰는 것은 무슨 뜻으로 쓰이냐면 서로의 정을 나타내거나 남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은근히 보내는 여자의 눈짓이다.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추파는 여자만 보내고 남자는 안 보내느냐. 그런 걸 국어사전에 지금 찾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인터넷에서 찾은 것은 이 글이 1967년 동아일보에 났다는 거예요. 제가 읽은 것은 동아일보가 아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머리카락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뇌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생각파가 이렇게 나간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원자가 있고 뭐 분자가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무슨 사고를 해서 생각을 해서 그 파장을 일으키면서 가는 게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름을 붙이기를 이것은 사고자다. 원자, 분자 하듯이 사고자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고자도 원자처럼 이렇게 파장을 일으켜서 갈 수 있는 거냐. 이것이 이제 물리학자의 연구 과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요새 이제 사건하고 결부해보면,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말씀대로 오면, 그래서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스님들은 그러면 왜 머리를 빡빡 깎아버려요? 안테나가 좋으면 어때요? 속세의 얘기가 자꾸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 수도 오는데 지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닙니까? 생각을 딱 끊어버려야 되겠는데, 오로지 수도만 해야 되겠는데, 안테나가 좋아서 자꾸 뭐 세상 잡다한 얘기가 들었나고 머리 빡빡 깎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수녀들 어때요? 수녀들은 깎지는 안 했지만 머리가 안 보이고 항상 이렇게 싸매거든요. 365일. 그 수도자들이 그런 것은 바로 그런 뜻 아니겠느냐. 속세예요. 이렇게 차단하려고. 이렇게 재미있는 이 얘기를 읽었어요. 그러면 요 얘기를 이렇게 종합해보면, 합쳐보면 오늘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미투도 어떻습니까? 여기는 아까 여자들이 이렇게 유혹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거꾸로 지금 남자가 지금 폭행을 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폭행이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의사가 합쳐서 한 건 상관없죠. 구워 먹든지 삶아 먹든지 두 사람이 하는 거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뭐 남편이 있거나 말거나.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은 의사에 반해서 했다는 게 지금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은 혼인을 빙자하는 간음죄라는 게 있어요, 형법에. 혼인을 빙자한 간음죄. 이게 없어졌어요. 알고 계세요? 그런 뒤에 또 하나는 뭐가 없어졌어요? 간통죄. 근데 그 없앨 때 가장 주요한 원인을 뭘로 했어요? 자기결정권. 아무리 성이라고 하는 거 있고 아무리 부부라도 자기결정권이 더 가치가 높은 거다. 그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 없앤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누구누구 하는 경우도 자기결정권을 인정했으면 상관없는데 그걸 강제로 했다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과연
여자들이 안 떼나가 그러면 좋아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그러면 저 중동 여자들, 전 또 우리나라 여자들 다 이렇게 싸매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의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게 스트레스가 해소가 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런 얘기를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만하고 다시 봅시다. 오늘 한 장짜리 나눠드린 게 있어요. 한 장짜리. 예, 보충강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맨 앞에 보충강이. 지금까지 내가 이거 강의를 하고 보니까 도로 빠진 게 있고 또 하나는 빠지지는 않았는데 그 뒤에 여러분들이 자꾸 질문이 와요. 그러면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또 질문을 받고 보면 이런 얘기 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맨 위에 있는 것은 그 장기보유공제 이거 여러분들이 물어보셨는데 일반적인 장기보유공제는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뭐냐면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요? 과세 안 하죠. 원칙적으로 과세 안 하죠. 그래서 1세대 1주택을 계산하는데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쭉 배웠죠. 복잡했죠. 뭐 이건 빼주고 이건 안 빼주고 그래가지고 주택 수를 계산하는 게 있는데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과세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그러니까 가령 10억에 팔았다 그러면 10분의 9는 봐주고 9억까지 나머지 10분의 1만 과세한다 그랬어요. 나머지 10분의 1에 대해서도 장기보유공제를 또 해주는 거예요. 과세되는 건 다 해줘야 되니까. 자, 장기보유공제를 해줘요.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3년 이상 4년 미만짜리 이건 얼마 해줘요? 24%. 그리고 또 이제 1년이 늘어날수록 1년에 8%씩 올려줘요. 1년 더 있으면 또 8% 추가 공제해주고 1년 더 있으면 또 8% 추가해주고 그래가지고 10년 이상이 되면 전부 얼마 공제해줘요? 80%. 그러니까 1세대 1주택은 조금 뭐 10억 20억 가도 거의 세금이 안 나오더라고요. 몇 천만 원 나오거나 20억이 간다고 하더라도 9억 빼줘 버리죠. 1차적으로 11% 남죠. 11%에 대해서 또 80% 빼주죠. 10년 이상 가지고 있는 거. 그러고 계산하니까 얼마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이 강의를 안 하고 그냥 대충 넘어갔길래 또 묻는 사람이 많아서 이걸 추가로 지금 오늘 보충 강의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도 질문이 많아서 지금 했습니다. 이건 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또 물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 더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고. 두 번째는 재개발이나 재건축한 건물,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한 건물을 팔았을 때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복잡한 데까지는 강의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물으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오늘 얘기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했습니다. 재건축, 재개발한 걸 팔 때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일반적으로는 요때 취득을 하면, 그렇죠? 요때 취득을 해서 쭉 가지고 있다가 이때 팔았다. 그러면 이때의 가액, 자기가 취득할 때의 가액하고 팔 때의 가액이 있지 않겠습니까? 각각? 그러면 이 양도가액에서 이 취득가액을 뺀 거, 그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양도 차익이다 그랬죠. 차익. 이 사이에서 차익이 난단 말이에요. 차익. 이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양도소득세예요. 아주 쉽게. 그런데 방금 얘기한 장기보유공제라는 걸 해준다 그랬죠. 이 차액에서 오래 가지고 있던 것은 또 장기보유공제를 해준다. 그 나머지에 대해서 과세를 한다.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방금 얘기한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게 하느냐. 요 중간에 내가 사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가 팔았는데 요 중간에 재건축이 이루어졌다.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재건축이 된 경우에는 요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 결정될 때까지 이 기간하고 첫째 기간, 이 기간하고
재건축이 다 끝나가지고 팔 때까지 이 기간하고 두 번째 기간, 이걸 따로따로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따로따로. 그러니까 재건축이 될 때까지의 기간, 그 후의 기간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결국 납세자에게 세금을 매길 때는 합쳐서 매겨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듭니까? 그렇다면 두 개로 쪼개서 계산해서 합친 거나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거나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따로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을 할 때 조합이라든지 재건축을 하는 회사에서 뭘 합니까? 자기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해 가지고 1차 정산을 하잖아요. 자기들이 이때 가격을 결정해가지고 이 가격하고 취득가액하고 요 기간의 차익이 얼마인가를 계산하고 또 그 다음에 재건축할 때 요때부터 또 평가를 하고 그러면 요때 처음에 평가할 때는 이게 취득가액이면 변동이 없고 이때는 아직 팔지는 않았죠. 재건축을 하는 기관에서 회사가 그냥 자기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여기는 얼마짜리라고 보자 이렇게 말하자면 감정만 한 거지 실제 양도가액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따로 구분을 하려고 하니까 이때의 가격을 양도가액으로 보자 그런 얘기예요. 이때의 감정가격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그러면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서 이거 계산을 합니다. 이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간은 양도가액은 말할 것도 없이 이건 변동이 없죠. 그러면 이 취득가액은 뭘 취득가액으로 보나? 재건축할 때 이 결정한 가격. 그렇죠? 이때 재건축하는 회사가 결정한 이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빼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요 재건축 결정 과정에서 어떤 사람한테는 돈이 남았다고 해서 내주고 어떤 사람은 돈을 모자라니까 더 내놓으라고 그러고 그런 절차를 하죠. 이제 이것 때문에 이걸 두는 거예요.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감정을 해봐가지고 여기는 감정가액이 상당히 높이 나와서 오히려 더 줘야 되겠다. 당초의 가격으로 흡수해버리면 안 되겠다 해서 더 내준단 말이에요. 추가로. 그러니까 이게 추가로 내준 가격이죠. 여러분 실제 해보셨죠? 내가 더 받아요. 왜냐하면 내 집이 꽤 큰 건데 재건축에 들어가고 보니까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거 받았단 말이죠. 그럼 더 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추가로 더 내줍니다. 이 추가로 내준 이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또 보라. 지난 시간에 이건 얘기 안 했거든요. 너무 복잡해서. 이 추가로 받은 금액만 따로 양도가액으로 봐요.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다름없죠. 이때 나는 벌써 돈을 받았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양도가액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또 해야 돼요. 계산해가지고. 그러니까 복잡해요, 아주. 그리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아까 말씀하다시피 더 받는 게 아니라 거꾸로 더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런 거 있죠? 추가 부담금. 당신 2억 내놓으셔. 왜냐하면 우리가 재건축을 해서 당신한테 공급한 게 당신이 본래 우리한테 준 것보다도 더 큽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더 내놓으셔. 추가로 더 내놓으셔. 그 추가로 주기도 하고 추가로 내놓기도 하죠. 그러면 이 추가로 내가 내놓은 것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양도가액은 불변인데 그러면 이것도 취득가액으로 봐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취득가액에 합산해서 양도가액에서 빼주고 또 자기가 더 받은 것은 이것만 별도로 이것은 양도가액으로 보고 취득가액을 빼서 계산하고 이렇게 합친단 말이죠. 그게 꽤 복잡해요. 근데 문제는 이 추가로 받은 금액은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닌데 그러면 이때 취득가액은 뭘 빼주느냐 그런 얘기죠. 취득가액. 이게 이제 복잡해요. 생각해 보세요. 1억을 나한테 내줬어요. 1억을 내줬어요. 근데 1억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내라. 그러면 취득가액을 빼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에도. 취득가액을 뭘 빼주느냐. 이걸 빼주면 어떻게 돼요? 이건 전체의 취득가액인데 그러면 이 추가로 받은 금액은 전체의 가액 중에 극히 일부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일부의 취득가액은 뭘 빼주느냐? 이렇게까지 생각하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취득가액은 전체 양도가액 중에, 총 양도가액 중에 이 추가로 받은 금액이 얼마냐, 그 비율을 내요. 그러면 이 취득가액도 그 비율만큼만 빼줘라. 그러면 상당히 합리적이죠. 그렇게 해서 이 추가로 받은 금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또 계산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간단하죠. 왜냐하면 내가 추가로 받은 금액을 취득가액에다 합산해서 공개해버리니까, 양도가액에서. 이렇게 복잡한 계산 방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얼른 들을 때는 그럴듯한데 이렇게 실제 계산해 보려면 엄청 복잡하고 잘 안 되거든요. 하여튼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고, 이 재건축, 재개발, 아시고 계산을 하고 판단을 하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얘기가 자세한 게 좀 빠졌길래 오늘 다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처음에 취득가액에서 양도하는, 재건축해가지고 양도한 거 15년이면 15년을 전부.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두 번 계산하니까 양쪽에서 빼면 안 되고, 양쪽의 기간에 따른 만큼 빼줘야 되죠. 따로따로요? 예. 그건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빼고 여기서 빼니까. 전체 빼주는 것은. 세금 계산만 나눠서 하는 거니까. 예, 예. 그리고 이 보유기간 계산할 때도, 그러면 이때 보유기간은 꽤 길었는데 이때는 짧을 수가 있죠. 그런 것은 보유기간 계산 자체는 전체를 다 하나로 보고 계산을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오늘 추가로 얘기하려고 나눠드린 거고, 그 다음에 얘기할 부분은 양도소득세 얘기를 지난 시간까지 다 마쳤는데, 오늘 나눠드린 게 있죠. 오늘 나눠드린 게, 이 나눠드린 것은 지금까지 이렇게 꽤 방대한 내용을 이렇게 강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또막은 아는데, 이게 전체 세금을 어떻게 계산하는 이 구조를 알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한 겁니다. 지난번 강의 때도 들으신 분은 이거 똑같은 거예요. 또 하는 거예요. 지금 새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요걸 내다보시면 이 표대로 계산을 하면 자기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돼요. 이 표에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그래서 내가 이 부분까지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저는 지금까지 강의를 처음부터 아주 기초되는 걸 쭉 얘기했거든요. 그 기초되는 강의 순서대로 쭉 따라가면 요 차례가 나와요. 요 순서대로 쭉 강의를 했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이 표에다 집어넣으면 자기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도록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맨 위에 나오는 게,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양도가액이죠. 얼마에 팔았느냐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죠. 맨 위에 양도가액입니다. 양도가액에서 뭘 빼준다고 그랬습니까? 필요경비를 빼준다. 소득을 계산하려면 이 필요경비 내용에 보면 실제 취득가액이 제일 큰 필요경비고, 실제 취득가액.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자본적 지출액도 빼준다 그랬죠? 필요경비라, 자본적 지출액도. 이 자본적 지출액은 쉽게 생각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동안에 큰 수리를 했다. 그런 거예요. 큰 수리에 돈이 많이 들었다. 이것도 빼줍니다. 건물 진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것도 합쳐서 빼준다. 그 다음에 양도 비용도 빼준다. 양도비는 제일 쉽게 얘기하면 중개사, 중개료 같은 것도 다 빼줍니다. 그 다음에 기납부 토초세라고 있는 것은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토초세가 없어져서. 그러니까 하여튼 이런 것을 몽땅 합쳐서 필요경비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판 가격에서 이런 필요경비를 빼면 나머지를 뭐라고 그래요? 여기 그 그림에서 보시면 양도 차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개념을 파악해야 되는 게 양도 차익입니다. 차익을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양도 차익에서 또 뭘 빼줘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준다. 제일 많이 빼주는 게 얼마 빼줬죠? 아까 1주택은 80%고 그 나머지는
30%가 최고죠? 10년 이상. 10년 이상 가지고 있던 사람은 30% 빼준다. 근데 내년부터는, 2019년부터는 15년 가지고 있어야 30% 빼준다. 이렇게 바뀌었죠, 지금, 금년에, 세법이. 그래서 이 장기 보유 공제를 해준 나머지를 또 뭐라고 그래요? 양도소득이라고 한다, 비로소. 양도소득 금액. 그러니까 우리는 양도소득에다 과세하는 걸 지금 배우잖아요. 이제 두 가지 개념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하나, 첫 번째는 양도 차익을 먼저 구해야 되고, 차익에서 다시 양도소득 금액을 찾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에서도 빼주는 게 또 있네요. 뭡니까? 기본공제라고 하는 걸 빼준다. 기본공제. 얼마 빼줘요? 250만 원. 눈금같이 빼줘요. 이거 빼주나 마나요. 그렇죠? 아, 몇 억짜리 팔았는데 이거 250만 원 빼주나 마나. 이런 거 보면 참 야속하죠? 응? 차라리 빼주지 말든지, 최소한 1,000만 원 빼준다든지. 조금 이따 그런 거 또 하나 이번에 어저께 정보가 나와서 이 얘기 해주려고 그래요. 이럴 때는 참 정부가 아주 야속합니다. 그 양도소득 기본공제까지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도출된 개념이 뭐예요? 과세표준. 제가 기본 강의를 할 때 과세표준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출된 게 과세표준입니다. 그러니까 종국적으로는 과세표준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계산을 지금 한 겁니다. 과세표준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건 항시 뭐가 따라다녀요? 세율이 따라다녀요. 항시 붙어다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좀 상스러운 얘기지만 좀 붙어다녀요. 과세표준이 나오면 그 다음에 반드시 거기다 세율을 곱하면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산출세액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낼 세금이 얼마다 하는 게 비로소 계산이 됩니다. 산출세액. 여기 지금 세율은 이 그림을 그리려고 간단히 했는데 이 세율은 지우세요. 변동이 금년에도 바뀌었습니다. 또 이것만 가지고는 계산할 수가 없죠. 실제 복잡한 세율이 있는데 하여튼 세율을 곱해서 낸 게 세액 산출을 한다. 여기까지만 여러분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뭐냐면 잘못한 사람은 뭐 가산세 매긴다 뭐 그런 얘기니까 그건 논외로 하고 이렇게 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이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하고 쭉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그 공부하신 내용을 요 차례대로 쭉 짚어서 내려가면 자기의 세기 멸망과 윤곽은 찾아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내가 팔 거냐 말 거냐 하는 그 의사결정을 하려면 그 윤곽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전문가한테 물어보면 더욱 좋기는 합니다만은 본인들이 이렇게. 그 제가 보니까 여기서 저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그 공부를 열심히 노트해가지고 자기 나름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저한테 몇 분이 왔어요. 근데 제법 잘 계산, 조금 틀리고 많이 맞췄어요. 한 7, 80%는 다 맞춰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오시더라고요. 조금 차이 나고. 그러니까 공부하신 보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에다 마지막에 집어넣으시면 자기 세금 계산을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다. 요걸 그래서 또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장 넘어갑시다. 다음 장도 앞장하고 한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여기서 조금만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할 게 있는데 맨 위에 양도가액 얘기한 거 똑같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 얘기한 거 똑같고 그 다음에 필요경비 똑같고 여기서 필요경비라는 건 취득가액 말고 또 다른 필요경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까 양도차익이 계산된다고 그랬죠? 양도차익. 근데 그 옆에 1, 2, 3 세 가지 공식이 나와 있죠. 1, 2, 3 세 가지 공식이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재개발 같은 거 하는 경우입니다. 재개발, 재건축하는 경우는 양도차익을 이렇게 계산한다 하는 공식이에요. 근데 저는 아까 두 가지만 얘기했죠. 결정되기 전하고 후 두 가지만 얘기했죠. 근데 여기는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지금.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했어요. 두 단계로만 계산하면 되는데 어떻게 세 단계로 이렇게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지금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을 머릿속에 두고 지금 쭉 얘기를 하는 건데 간혹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가 나와요. 기준시가로. 그럼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단계가 왜 세 단계가 되느냐? 재개발 결정을 한 뒤에 준공이 되죠. 준공 때까지 또 한 단계를 만들어서 계산하고, 준공 후에 또 한 양도 올 때까지 또 한 단계를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럼 왜 중간에 한 단계를 더 만드느냐? 기준시가로 올 때는 준공 시점에 기준시가가 또 달라져서 또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이렇게 3단계로 계산은 3단계로. 근데 그렇게까지 여러분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일반적으로는 아까 얘기한 2단계로. 재개발 결정 전하고 결정 후고, 그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소득 금액이 나오고, 양도소득 기본 공제를 하고, 이제 이렇게까지는 앞표하고 뒤표하고 또 같습니다. 또 한 장 넘어갑시다. 또 한 장 넘어가면 양도가액은 별로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판 가격이니까. 그렇죠? 별로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문제는 취득가액에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상당수가 그러면 취득가액을 알아야 됩니다. 그때 계약서 가지고 오시면 그거 못 찾겠다는 거예요. 많아요, 그런 분들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이사를 하도 많이 다져서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억하는 것만으로 취득가액 빼면 세무서에서 인정 안 해주겠죠. 그래서 이 취득가액의 문제가 돼서 이걸 여기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요새는 이제 양도소득세 신고할 때 보니까 문제되는 게 주로 취득가액에서 문제돼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옛날에는 등기부에다가 얼마에 매매했다는 것을 옛날에는 기록을 안 했죠. 근데 2006년부터 등기에다도 매매가액을 기록한단 말이죠. 이게 그 뒤에는 별로 시비가 없어요. 등기에 딱 나오니까. 그 전에는 갖다 이렇게 계약서를 밀어도 공무원이 이거 진짜 아닌데? 가짜인데? 이거 기준시가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 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여기 딱 나타나니까 별 문제 없어요. 문제는 이제 취득가액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보면, 취득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방금 얘기다시피 본인도 취득가액이 얼마인지 기억이 없다. 기억이 있다 하더라도 문서로 증거가 없다. 그럼 공무원이 얼마 빼줄 거냐. 내 취득가액을.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첫째 뭐가 있어요? 매매 사례 가격. 이것도 실제로는 적용이 잘 안 돼요. 인정 안 해줘요. 실제로 얼마에 매매된 사실이냐. 그 다음에 감정가액. 감정가액으로 실제 공제받는 경우 거의 보지를 못했어요. 감정도 옛날에는 두 군데 이상에서 또 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평균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준비해 놓은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근데 금년부터 조금 바뀌었어요. 10억 미만은 한 군데서만 받아도 된다. 감정평가를. 특히 상속증여에서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전에는 누구만 한 거 하나 아들한테 증여했는데 두 군데 감정받아 와라. 이러거든요. 근데 10억 아래는 이제는 한 군데서만 받아도 된다. 이 감정가액.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있는 게 환산가액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게 이제 제일 많이 써먹는 거예요. 환산가액. 얼마에 샀는지 취득가격을 모르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 환산가액으로 계산해라 하는 얘기거든요. 환산가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살 때 얼마에 샀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이번에 판 가격이 얼마다. 그게 10년 전에 샀다. 그러면 이 토지가 10년 전에 기준시가하고 지금 기준시가하고 비교해보니까 2배쯤 올랐다. 그 이번에 판 게 10억에 팔았다. 그러면 거꾸로 올라가면 얼마에 샀다고 봐야 돼요? 5억에 샀다고. 왜냐하면 기준시가가 배가 올라서 지금 10억이 됐으니까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내려가면 그러면 5억에 샀다고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환산가액이에요. 그러니까 역산법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현재 판 가격이 10억이니까 10억짜리로 보고 다른 기준은 없으니까 그러면 기준시가, 여러분이 아는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그동안에 얼마가 올랐느냐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린다면 내가 요때 샀는데 이때의 기준시가 공시지가가 얼마였다? 가령 1억이었다. 근데 이렇게 쭉 있다가 10년이 지나서 이 기간이 10년이 지나서 이때 팔았는데 이때 또 기준시가를 봅니다. 이때 기준시가하고 이때 기준시가하고 봤더니 기준시가가 배로 올랐다. 그러니까 저는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만약에 그린다면 이렇게 됐다 그거죠. 기준시가가. 그러면 거꾸로 이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면 이때가 산 가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정부가 인정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 거하고 그러면 자기 실제 취득 가격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대부분이 이게 유리해요. 이상하고요. 이렇게 해서 득을 본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면 누구든지 다 나 계약서 없다 못 찾겠다 해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계산해가지고 세무서에서 받아주느냐? 세무서에서 그냥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지?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느냐면 옛날에는 실제로 아무리 많은 가격을 받았든지 간에 옛날에는 양도가액도 실제 거래형 가격 무시하고 기준시가로 가서 했어요. 옛날에는. 그러다가 이제부터는 실질가액으로 하자 이렇게 바꿨거든요, 법률을. 그러니까 이전에는 실질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는 것을 세우기 전에 이전에는 실질거래가액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땅 사고 판 사람들이 돈 벌었어요. 이때는 공시지가가 눈곱만 해서 세금 몇 푼 안 나왔어요. 얼마 받아도. 근데 이제 그 뒤부터 실지대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그 후로는 실지대로 하는데 그 전 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 환산가액이라는 공식을 만들었다. 그 전 것은.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그걸 인정해 주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은 저 공무원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한테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거래한 내용이 국세청 정보망에 들어있을 거 아니냐. 언제 것부터 들어있느냐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기준시가로 할 때는 정부에서도 그걸 정보로 입력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다 공시지가로 오니까. 입력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딱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는 실거래가액 제도로 바꿔야 되겠는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거래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몇 년 후에 법률을 고쳐가지고 이제부터는 실질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고쳤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니까 정확한 건 아닙니다. 99년부터 입력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 99년. 그러면 99년에 거래했던 거, 내가 샀던 거 이런 것은 국세청에 정보가 없다는 얘기죠. 제 말이 많이 맞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환산해서 유리하면 환산해버리면 된단 말이죠. 계약서는 없다고 그러고. 그렇죠? 이게 훨씬 유리하니까. 근데 그 이후 거 속도 모르고 이렇게 환산하면 유리하다 하고 환산해가지고 가져가면 잘못하면 그 국세청 정보에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그런 게 나왔는데 무슨 소리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데 대부분 유리해요,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 신고를 대신 해준 분들 보니까 열에 열 거의 다 이게 유리해요. 환산하는 게. 그러니까 옛날 거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 것은 옛날에 사서 오래돼가지고 세금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걱정들 많이 하시죠. 왜냐하면 옛날에 공시지가가 워낙 싸서 취득가액을 몇 푼 못 뺀다 그런 얘기죠. 근데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꽤 빠져나가요. 이게 환산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환산가액. 조금 복잡하지만은. 근데 이제 문제는 조금만 더 얘기하면 그러면 이렇게 공시지가를 이때 가격 가지고 역산을 이렇게 해서 찾아낸다고 그랬죠? 그런데 현재 그 공시지가라고 하는 게 언제부터 생겼어요?
90년부터 생겼어요. 그러면 내 것은 90년 이전에 샀는데 그러면 내 것은 뭘 가지고 환산하느냐? 그런 생각이 또 나오죠. 그러니까 이 기준시가라고 저는 썼는데 이게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는 기준시가고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990년에 공시지가라고 하는 게 최초로 생겼어요. 근데 내가 산 것은 요 이전에 샀다. 그러면 내 거는 공시지가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환산하느냐. 유리하다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 90년을 기준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공식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면 90년 이전에는 공시지가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랬냐? 시가 표준액이라고 그랬어요. 시가 표준액. 그러니까 90년 이전에는 시가 표준액을 가지고 과세를 했어요. 근데 이때부터 공시지가가 생겼는데 그러면 공시지가하고 시가 표준액하고 같으면 상관없는데 이게 또 차이가 나요. 시가 표준액하고 공시지가하고 어떤 것이 가격이 더 높이 매겼겠어요? 공시지가가 훨씬 높이 매겼습니다. 과거의 시가 표준액이 너무 시가하고 동떨어지다 보니까 이걸 좀 현실화하자. 너무 시가하고 떨어져서 현실화하자 해서 조금 높인 것이 이게 공시지가입니다. 그러면 이 90년 이전에 산 것은 기준을 뭘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복잡한 공식이 또 하나 도입돼요. 그 이제 여러분 지난번에 교재에 다 들어있는 건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지 여러분이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90년 이전에 산 것은 시가 표준액과 공시지가의 차이를 구해내는 공식이 또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역산해서 취득가액을 만들어낸다. 근데 그 어떤 경우는요, 꽤 많이 차이가 나요. 꽤 많이. 좀 나쁜 얘기를 하면, 이런 경우가 들어있어요. 좀 나쁜 얘기를 하면. 가령 이걸 전문가한테 가서 계산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금 가령 뭐 1억 나옵니다. 내가 감해주면 수수료 얼마 줄래요? 흥정해가지고. 아까 자기 계산대로 오니까 그렇게 내는 게 맞거든요. 아까 우리 계산 방법대로 오면. 나중에 계산해가지고, 아, 세금 이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수수료 얼마 더 주시오. 이런 경우가 흔히 있어요. 근데 사실은 법률에 의해서 세금을 계산하는 거니까 자기가 줄일 수 없는 거거든요. 이런 공식이 있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뒤에 숨어 있어서 이걸로 계산해 준 거예요. 차익이 꽤 나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에 산 것은 꼭 이걸 유념하셔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없는가 이걸 좀 꼭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맨 밑에 그 표 맨 밑에 감가상각비라는 게 나오죠. 이건 뭐냐면 이것도 실수를 지금 많이들 하는데 이 건물 토지는 상관이 없어요. 토지는 가치가 대부분 올라가지 내려가는 건 없잖아요. 근데 건물은 어때요? 시간이 갈수록 건물 값이 떨어지죠. 가치가 감해지니까. 그게 바로 소득 계산할 때 하는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는 자기가 임대소득세를 계산할 때 감가상각비라고 하는 걸 계산해서 계속 비용으로 써먹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자기 건물 가액에서 감가상각해 먹은 것을 빼고 나면 사실은 나머지 잔존가액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최초의 취득가액을 다 빼줬어요. 관청도 그럴 줄 알고 다 빼주고 세무사도 그렇게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중간 어느 때부터 한 5, 6년 전부터인가요? 갑자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가령 당초에 장부가액은 1억이었는데 그 중에 내가 임대소득 계산하면서 매년 감가상각을 해먹어가지고 나머지는 지금 5천만 원밖에 안 남았다 사실은 건물가액이 장부에. 그러면 5천만 원만 빼주라는 거예요. 취득가액, 처음에 취득가액을 빼주지 말고. 이게 문제가 되어가지고 또 세금 추징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자기가 장부를 하거나 어디다 맡겨서 지금 장부를 하잖아요. 그 장부에 보면 세무서에 그동안 소득세 계산할 때 이 건물에 대한 비용으로 내가 얼마를 털어먹었는가에 다 나와 있어요.
그걸 빼고 나머지만 빼줘라.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갑자기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국세청에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은 또 감사원에서 세무서 감사를 나가가지고 그동안에 소득 계산할 때 써먹었는데 또 써먹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빼주지 말라. 이러니까 갑자기 그냥 큰 건물들은 그냥 수억씩 막 이렇게 막 추징을 당하고 있어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차라리 장부를 안 하고, 장부를 안 한 사람은 장부에 얼마 해먹었는지 안 나타나니까 당초에 취득가액을 다 뺄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이렇게 환산해서도 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장부에 또 있단 말이죠. 토지는 얼마고 건물은 얼마다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근데 그 건물 가액도 또 그 중에 소득 계산할 때 벌써 얼마 써먹었다. 그럼 빼주지 마라.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수억, 수십억을 지금 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법했는데 아직 재판에서 나온 건 제가 못 봤어요. 심지어 제가 맡아서 관리를 해주었던 업체는 그 사람들 계산대로 오니까 세금이 얼마가 추가로 나오냐면 50억이 나와요. 건물이 큰 거니까. 그동안에 감가상각 해먹은 걸 빼주지 말라 하니까 그로 인한 세금이 50억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모면을 했어요. 모면을 어떻게 했냐면 이 장부에 기재 있는 이 가액이 실제 가액이 아니다. 실제 산가격을 장부에 그대로 올렸으면 그 말이 맞는데 실제 산가격을 올린 게 아니고 그냥 적당히 올린 거다. 실제로 적당히 많이 올렸어요. 옛날에. 왜 그러냐면 세무사들이 이렇게 기장을 해주면서 정부 그냥 기준 가격으로 해서 장부에다 막 올려버렸어요. 기준 가격으로.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그걸 해결했느냐면 이 장부에 있는 가격이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서 계산 방법을 쭉 이렇게 설명해서 그냥 세무사가 계산해서 기준시가로 계산해서 올린 거다. 근데 맞춰보니까 대체 기준시가가 장부에 올라 있거든요. 그 모면했어요. 50억이라는. 그래서 여러분 그 장부를 하고 있는 분들은 특히 팔 때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기준시가냐 실질거래가액이냐 장부에 있는 가격이. 건물뿐만 아니고 토지도 마찬가지예요. 토지도 대부분 옛날에는 기준시가로 많이 올렸어요. 장부에다. 실제 얼마에 거래했느냐 묻지도 않고 세무사들이. 왜냐하면 장부에 올린 것이 세금하고 아무 관계없거든요. 토지는 감가상각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세무사가 적당히 올렸단 말이죠. 그게 이제 요새 화근이 된 거예요. 그것만 빼주겠다. 장부에 올라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미리 좀 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입증 못하면 이것은 이게 가짜다. 장부에 있는 금액이 가짜다 하는 걸 내가 입증 못하면 꼼짝없이 당해요. 이게 이제 많은 문제점. 그래서 요전에 잠깐 얘기다시피 아무리 세법을 이렇게 잘 만들고 머리 좋은 사람이 만들어도 항시 그 과오는 있어요. 잘못된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공무원이나 우리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이 무슨 고의로 그런 게 아니고 이 모든 세상 일은 다 역사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공무원도 그 생각 못했고 세무사도 못했고 여러분도 못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불합리하다고 고치다 보니까 옛날 걸 계산하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이런 공식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문제된 것은 장부가액이 과연 실제 거래가액이냐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또 하나는 또 이런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행히 살 때 계약서 같은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보니까 그걸 내미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것 같다. 그러면 그걸 내밀고 이거 봐라 실제 매매 계약서 맞지 않냐. 이게 실제 거래가액이다. 장부에 있는 거 그거 안 맞는 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장부에 적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양도소득 계산하는데 이게 특히 큰 건물들이 문제가 더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큰 건물들은 다 장부로 하거든.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있는 감가상각비 문제가 이제 이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어갑시다.
시간이 다 됐네요. 또 한 장 넘어가면 이것은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이 주택. 아까도 보니까 전 시간에도 뭐 주로 그 얘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주택. 근데 주택이라고 얼른 우리가 얘기는 하지만은 주택도 여러 가지란 말이죠. 여러 가지. 신축주택이냐, 아니면 내가 지어진 것을 샀느냐, 또 일반 주택이냐, 겸용주택이냐, 연립주택이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걸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겁니다. 분류해 놓은 표예요. 그래서 이것도 각각 계산 방법이 조금씩 크게 봐서는 같지만은 조금씩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더 공부를 많이 하시면 이것도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이걸 짚어봐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주택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냥 여기는 이 정도로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갑시다. 5페이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저하고 지난 시간에 3일 동안 꼬박 배운 게 지금 이거거든요. 감면되는 거. 어떻게 감면되느냐. 이미 다 여러분하고 나하고 공부를 같이 한 건데 이걸 지금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 편은.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우리가 먹이는 것만 보통 생각하는데 이렇게 감면받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다 이걸 기억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다 기억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기 것만 보면 되거든요. 이 여러 가지 감면받는 게 이 중에 내가 해당되는 것은 어디다. 그것만 찾아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법률을 따지고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쭉 여러 날 설명했던 감면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정리를 한 거니까 이 표를 보고 내가 여기 어디에 해당되는가 보시면 돼요. 맨 밑에가 뭐가 납니까? 맨 밑에 고향주택이 나오죠. 지난 시간에 우리 고향주택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강의한 걸 쭉 정리하는 게 이겁니다. 마지막에 고향주택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더 넘어갑시다. 넘어가면 농지 임야 같은 거. 여러분 지금 주로 건물 때문에 지금 많이 하는데 농지 임야 같은 것도 감면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것은 위에서 한 7째 줄입니까? 8년 이상 자격농지. 이게 되게 문제가 제일 많이 되는 거예요. 요거까지 자세히 얘기는 좀 어려우니까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양도소득세. 요것도 한 중간쯤 보면 이월과세라는 게 납니다. 법인 전환으로 인한 이월과세. 이거 지난 시간에 했죠, 저거? 지난주에 한 겁니다. 이월과세. 여기까지 하면 감면에 관한 얘기가 전부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1차 공부를 했던 것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데 불과하니까 이걸 또 설명하실 수는 없고 이 부분을 또 더 공부하고 싶은 분은 요 다음에 또 이런 강의가 시작되면 그때 와서 들으시면 되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운 걸 저하고 같이 공부한 걸 전부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오늘 또 하나 새로운 정보를 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그 증여세를 제가 또 강의했잖아요. 증여세를 얘기할 적에 얼마 이하짜리는 세무서에서 조사 안 한다. 그런 게 있었죠. 주택이 없는 사람이 처음으로 주택을 하나 샀다. 다 조사하느냐, 자금 출처를. 얼마 한도 아래에 있는 것은 조사를 생략해 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어저께 날짜로 바뀌었더라고요. 4월 1일부터 바꾼다는 거예요, 당장. 4월 1일부터. 그래서 지금 카피를 나중에 기회있으면 이렇게 해드리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대충 한 가지만 얘기하면, 그때 40세가 넘은 사람은 얼마까지 받는다고 했어요? 4억짜리까지는 조사 안 한다. 이렇게 했죠. 그걸 또 야박하게 5천만 원 내려가지고 3억 5천까지만 한다. 아니, 3억까지만 한다. 3억. 1억 내려버렸어요. 이걸 보는 순간에 저도 그랬어요. 참 야박하다. 응? 왜냐하면 지금 이 공제해주는 기준이 언제 만들었냐면 15년도 더 됐어요. 오래됐어요.
그러면 15년 전 또는 20년 전에 화폐 가치하고 지금하고는 엄청난 차이 나죠. 특히 강남의 토지 가격을 비교한다면 어떻게 돼요? 15년, 20년하고 지금하고 보면 배도 더 올랐죠. 그러면 이 기준도 사실은 배를 더 올려서 해줘야 그 정도의 집안채는 사도록 해준다는 뜻이죠. 근데 올려주기 그냥은 더 내려버렸어요. 아주 참 야속해요. 제가 이제 정부의 입법자는 아니지만은 좀 위에 높은 사람들이 그런 걸 좀 생각해서 이렇게 해서 몇 푼이나 세금 더 들어오느냐. 작년에 세금, 이게 양도, 상속, 징역 이런 거에서 주로 세금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작년에 세금이 얼마 더 거쳤다고 그래요? 17조가 더 들어왔어요. 17조. 그러니까 정부에서 당초에 거두려고 하는 목표보다 17조가 더 들어왔어요. 그러면 좀 넉넉한 마음으로 이거 오히려 더 높여줘도 되잖아요. 근데 거꾸로 더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40세 넘은 사람이 그러니까 40세 이하는 또 얼마냐면 2억까지 봐준다 그랬는데 1억 5천원 내리고 쭉쭉쭉쭉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 딸 주택 하나 사주기도 이 자금 철제 때문에 이제 더 어렵게 되는. 그렇죠? 참 야박해요. 그런 때 표현한 게 좀 야박한 거예요, 정부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2억, 4억까지 봐준다 할 때가 벌써 가령 10년 전이다, 20년 전이다. 그러면 그때 20년에 봐줬던 4억짜리가 지금은 8억, 10억 됐을 거란 말이죠. 뭐 그 정도 집안채는 사도록 해주자, 집 없는 사람. 그래서 만든 건데 3억으로 내려보니까 요새 3억짜리는 뭐 집안채 못 사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4월 1일부터 바뀝니다. 요 다음에 이렇게 카피를 해서 여러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게 이제 새로운 정보입니다. 이게 저도 어저께 신문에서 봤어요. 다른 신문에는 안 났는데 동아일보에만 났어요.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아까 추파 트론 얘기로 시간을 좀 괜히 보냈는데 그런 시간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은 상담이 없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무 건물에서 지금 하고 하니까.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은 제 명함 여기만 있죠.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하고 당장 궁금하신 분은 제 명함이 여기 있어요. 가지고 갔다가 전화를 하세요. 그러면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상담이 없다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박수.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대지면적 약 75평, 연면적 약 200평의 수익형 부동산 개발 사례입니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와 연계하여 임차인이 선호하는 최상의 공간을 만들어갑니다. 소호 사무실을 계획하여 수익률을 극대화하였습니다. 1층 필로티를 활용한 편리한 주차, 풀옵션 주거 공간과 독립된 옥상 정원, 전용 면적 5평에서 7평대까지 고급 임대주택의 수익 극대화가 되도록 가구와 자재를 선별하였습니다. 풀옵션으로 전자제품, 가구류와 집기류가 모두 포함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매각 시 자산가치가 높을 건축물로 디자인하였습니다. 보유 부동산과 투자 부동산의 탁월한 시장 분석과 주거 공간의 경험으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수익을 함께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책임, 위탁, 전속, 일반 관리 등 건물주 취향에 따라 선택 가능합니다. 수금 책임제로 월세 미납 시 대납해 드립니다. 공실 클럽 및 제휴사의 광고를 통한 타사 대비 공실률 최소화로 인해 수익률 증가가 가능합니다.